주식시장과 연관된 세제 개혁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아마 증시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들은 지주사들 그리고 셔틀입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2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아니고요. 양극재, 생산품의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바닥을 찍는 시점이 올해 1월에 바닥을 찍었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올해 2차전지 산업이 바닥을 찍는다는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 오래 있었습니다. 제도권증권사 한 23년 있었고요. 또 제야로 나와서 한 2년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조금은 알고 있어요. 현장에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나오고 여러 매체에 나가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업료를 내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미국 시장 또는 글로벌리 대만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인도 같은 시장들의 형태는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 영역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 시장만 못 간다라고들 많이 생각도 하시고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시장 내에 있으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시장이 못 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지난 3,300포인트, 3,000포인트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가 못 간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관 입장,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 증시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해외 증시 대비해서 못 간 상황에서의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와 전반의 흐름들을 한번 짧게 한번 되짚어서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같이 보시면 이제 롱텀하게 지난 2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다우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찍었던 구간에서의 흐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찍고 저점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다우지수는 24%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28%가 하락을 했습니다. 약간 국내 증시가 좀 더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서의 그 지수 반등 과정에서의 흐름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다우지수는 대략적으로 지난 10월, 11월에 저점을 찍었었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대비해서 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18%,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20%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어요. 안 갔다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2,300, 2,200에서 지난 2,770까지 한 20포인트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이트 비율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수가 못 간 건 아니거든요. 다만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몇몇 종목의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비중 측면에서 지수가 못 갔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요. 지수적 관점에서는 못 간 증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시장을 이제 짓누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관련해서 시장이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지수가 못 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금융시장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금융시장이라고 한다면 환율 중심으로 한 통화시장이 있을 거고요. 채권을 중심으로 한 금리시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품시장이 있고 파생상품시장이 있고 그다음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규모적 측면에서 판단해보게 되더라도 가장 큰 시장은 통화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채권시장, 그리고 흔히 아는 상품시장, 원자재, 원유, 밀 이런 등등의 상품시장이 세 번째로 크고요. 그 다음이 파생상품시장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환율이 움직이고 금리가 움직이면 지수가 절대적으로 요동을 치는 현상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원자재 시장이 출렁출렁하게 되면 시장에 영향을 받죠. 거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는데 파생상품 시장이 시장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흔히 웩더독 현상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러한 시장이 최근에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파생상품 시장과 결합된 현물 시장을 영향을 주는 가운데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누르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못 가는 측면에서의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러한 파생 상품이 시장을 짓누르는 시장의 형태는 일정 시점, 특히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를 전후로 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럽니다. 이번 6월 만기, 동시 만기는 다음 주 목요일이 동시 만기이죠.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기존에 나왔던 프로그램과 연계된 물량들이 다 회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최근까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원래의 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이겠죠. 왜냐하면 최근까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매 영향이 가장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못 가고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주가가 못 가는 것은 아니고요. 만기 즈음 가서는 주가가 리바운딩이 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매년 두세 번씩 나오고 그리고 매해마다 이런 현상들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지금 분위기와 맞춰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금투세 논란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냈으면 하죠.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세금과 선거권, 이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보통 내고 있습니다. 5월에 이제 산정을 해서. 대신에 거래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매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보다 더 많은 거래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세가 자주 바뀌겠지만 제가 예전에 시장에 있을 때 0.25%, 여기에 이제 농특세하고 교육세가 이제 포함된 0.25%였는데 좀 낮아져서 지금 아마 한 0.18, 0.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거래세를 항상 거래할 때만 내는데 미국과 일본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대신에 양도세가 있죠. 우리가 비슷한 형태의 세금 체계를 가진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금투세, 양도세 없어요. 우리와 같이 거래 세금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면 거래세를 없애야 되죠. 이게 형평성에 맞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연말까지의 진행에 따라서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건 금투세가 아닙니다. 이번 국회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을 했죠. 첫 번째 그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결과치를 도출해 낼 아주 중요한 사안이 세제 개혁입니다. 이 세제 개혁 내에서 주식시장과 연관된 세제 개혁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상속세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 자료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투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고 상속세가 있는데요. 여러분께 다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 금융주, 은행주였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했던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최근에 비슷한 형태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하면서 공상은행이라든가 일본 같은 미쓰비시 은행이 2배 반 3배, 중국도 한 40% 정도 단기적으로 주가 올라갔어요. 기본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되면 1차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금융주 내에서 은행주입니다. 두 번째로 움직이는 종목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는 왜 올라가냐면 우리가 세제 개혁에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상속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저평가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남북 대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내용에서의 한국 증시 저평가 이유는 대기업들 또는 기업 군단에서 상속을 위해서 승계를 위해서 지주 회사에 대해서 주가를 못 가게 계속 누른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계를 하려면 승계 비용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주식으로 승계를 받죠. 상속을 받습니다. 주식으로 승계받으면 상속세 50% 플러스 20% 가산이 붙어가지고 60%에 대한 상속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 그룹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주식이
가끔 블락딜을 통해서 대규모 자전거래가 나오는 것이 상속세를 내기 위한 매도가 나온다라고 많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그 밸류 프로그램 작동되면서 회사법, 일본 회사법 내에 이 기업 지배주주 요건이 해당이 되거든요. 2번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그 상장 기업의 형태가 우리나라 대기업 군단의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은 지난해 상사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워렌 버핏도 상사주를 많이 샀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주사와 형태가 같은 그 섹터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돼야 될 세제 개편이나 금투세와 관련된 이런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개편되기 위해서는 저는 금투세보다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는 금투세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진 자가 돈을 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 잘 만나서 큰 돈을 물려받으면 세금 많이 내는 게 맞죠. 세금을 줄여준다는 게 아니고 일본과 같은 형태로 우리나라는 연부연납으로 10년 동안 나눠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세금을 줄인다라는 차원보다는 기한을 좀 늘려주면 됩니다. 배당을 받거나 기업을 잘 운용해서 이익을 내게 되면 회사에 유보금이 생기고 잉여금이 생기고 영업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누어서. 그러면 지배주주 요건이나 지배주주 형태에서도 바뀌지 않고요. 상속세를 다 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금투세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는 상속세 관련해서 대기업 군단 그리고 상장 기업들의 상속세 관련한 부분들이 개정되고 조정되고 변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증시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들은 지주사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회사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왜 봐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주사는 당연히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주사 형태로 계열사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제약바이오를 왜 봐야 되냐면 우리 대기업들 그러니까 SK, 현대, 삼성, LG 등등등 회사들은 이미 2세, 3세 경영 체계로 승계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아직 안 되어진 회사는 한화.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김승현 회장이 42년 동안 총수로 있으면서 이제 그 3세에 이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승계 작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주 하나가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주 하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냐면 물론 여러 가지 학회나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이 보통 회사가 상장된 시점이 지난 1970년, 80년대예요. 이때 이제 종로나 뭐 약국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유한양의 기간이 오래됐지만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80년대 전후로 해서 상장했어요. 그러면 창업주가 80년대 한 30, 40대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한 40년이 지나면 나이가 한 7, 80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2세에게 경영권을 넘겨야 되는 시점이 딱 제약업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삼천단제약이 승계가 마무리되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요. 올해 또 승계가 진행되는 뭐 삼진제약이라든가 몇몇 회사들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 내에서 그 승계가 진행되는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회사들이 이런 승계와 관련된 또 상속세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 반응이 될 수 있는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래서 상속세 개정도 있겠지만 지배주주 구조 요건 완화 그리고 승계 관련 내용으로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요 내용으로도 우리가 시장을 유추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승계 관련해서 요건을 완화해주면 지주사만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고 읽어 나갈 때는 좀 더 확장해서 유추한 내용으로 시장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지표 둔화로 인한 강달러가 약해지고 있음에도 원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앞서 시장 간의 규모를 말씀드렸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 차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가장 큰 시장은 외환시장인데 외환시장은 통화상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중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채권시장이 금리의 민감도에서 시장을 영향을 많이 줘요. 원래 단일 규모 금액으로 보면 외환시장이 가장 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채권시장은 미채권에 특정 지어서 한 종목에 편중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채권을 좀 더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 큰 외환시장, 통화시장이 주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줘요. 두 번째로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 강달러에서 일부 약달러로 변화했어요.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강달러이든 약달러이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 살아있다. 그러니까 환율의 문제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는 않는다. 계속 살 것이다. 왜? 지난 4, 4분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5조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약 23조? 최근에 좀 팔긴 했지만 절대 규모 측면에서 한 23조? 25조까지 늘어났다가 조금 줄었습니다. 23조 정도 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10조 이상 더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MF나 OECD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글로벌리 경제 성장률을 판단했을 때 3.2% 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2.8% 성장을 했어요. 지난해보다 성장을 한다고 하죠. 지난해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소비 시장이 살아나는 형태로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는 진행되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좋았고요. 유럽 시장 좋았고요. 일본 시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는 경기 상황이 좋았거든요. 소비 위주의 시장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생산 위주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그 보고자료를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2.2에서 2.4% 성장을 한다고 하죠. 지난해 1.4%였습니다. 그러니까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타날 겁니다. 신흥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중국, 한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올해 성장이 커진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일부 민감한 변동성에 따라서 주식을 팔고 사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그들의 스탠스는 매수를 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질 거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과 민감하게 연동되어서 주식을 사고 팔고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환율의 강달러, 약달러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는데 기관입니다. 환율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은 현재 기관이고요. 그럼 왜 기관이 경제 상황이 아니고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시장 대응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국민연금이 대략 한 900조 정도 자산을 운용합니다. 450조는 해외, 450조는 국내 자산에 투자를 하거든요. 여기는 주식도 부동산도 채권도 다양하게 투자 상품을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해외 자산과 국내 자산을 평가할 때 해외 자산 가치가 높아져요. 환율 상황이 연동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매매 형태에 있어서 주가가 빠질 때 저점에서 물타기를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불타기라고 하죠. 애드업 전략을 합니다. 기관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매매를 배웠는데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기관의 기본적인 습성의 매매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율이 변화했을 때 환율이 원달러 기준으로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외화 가치 평가로, 그러니까 외화로 평가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쪽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요. 해외 투자된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 주식을 팔아서 해외 자산에 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을 파는 겁니다. 외국인보다 더. 그래서 기관은 환율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형태로의 시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요.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주요 통화국의 통화 상품입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게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이죠. 가운데 달러 N이면 N. 제일 우측에 있는 게 달러 원인데 최근에 시장 연동해서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N과 원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 앞서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세로 일부 진행이 됐어요. 가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고점 가격인 이게 106, 107, 106이었는데 지금 104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내려온 거거든요.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 이 정도라면 엄청난 겁니다. 반면에 달러 N의 상태를 보게 되면 최근에 160엔 고점 찍고 140엔 때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157엔, 106엔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방향성이 안 나왔어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는 측면에서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시장 기준을 판단할 때 상품 간의 변화를 이제 이해할 때, 어떨 때는 달러 영향을 받아서 원화에 대한 가치 기준 평가가 달라지고요. 어떨 때는 아시아 시장 내에서 N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과 연동된 흐름으로 움직임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게 상황상은 바뀌는데 흐름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통화시장에서의 국내 환은 N과 연동돼 있습니다. 계속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N과 연동된 흐름으로 원달러, 원래 명칭은 달러 원이 맞거든요. 원래 명칭은. 그러니까 원달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원화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조금씩.
빠질 땐 조금 빠지고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고 요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통화시장 예측하기 조금 어렵지만 엔화의 움직임을 판단해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흐름을 추정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화가 약세로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일정 부분 최근까지 160엔까지 약세를 진행됐기 때문에 일정 구간 씌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의 경우에도 최근에 1370원, 1380원 요 근처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고점 1400원입니다. 지금 환율 상태에서의 흐름은 좀 더 아래쪽으로 진행된 이후에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아래 하방으로의 가격 진행이 시차를 두고 보면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본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은 매도를 하고 있고 시장에 약간은 미온적 태도로에 접근하고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판단해 보게 될 때는 기관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롱텀하게 들어오는 추세에서의 현상이고 기관이 시장을 아주 크게 최근에 들어서 운용하는 형태로 기관이 팔면 빠지고 기관이 사면 오르고 하는 형태의 시장인데 단기적으로 기관이 사진 않겠지만 추세적 흐름에서 본다라면 6월장을 판단해 보게 되면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라고 이해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으로 전체 환율과 연계된 시장으로의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값이 폭락한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원래 자리죠. 최근에 리튬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20-30% 올라왔다 기사들 많이 보시긴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판단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이제 부동산 우리가 좋아하시니까 부동산 가격 판단할 때도 이 작은 기간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게 보면 굉장히 오르고 내린 게 이렇게 진폭 크게 움직였던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투자 상품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매매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는 짧은 구간의 흐름을 놓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류에 빠지게 돼요. 길게. 그래서 항상 차트도 길게 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대세적인 시장에서의 관점을 길게 보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리튬 가격 최근에 정체된 흐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림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전반적인 2차전지의 리튬 가격의 흐름과 가격의 변화,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한번 되짚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한 9년, 10년 동안의 리튬 가격입니다. 그럼 딱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해되시는 게, 아, 원래 수준의 가격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딱 그림을 봐서 이해가 되시죠? 비이상적으로 움직였던 게 최근 2, 3년 동안의 가격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2차전지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드리기 전에 리튬 가격만 가지고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 변화의 그래프도 있지만 이게 580위안이고 지금 105위안입니다. 올 초 저점은 80위안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뭐 20-30% 올라갔다는 게 여기입니다. 근데 가격 변화가 없죠. 없는 게 당연하고요.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2차전지 올라갈 거야. 노입니다. 노.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한 3, 4년 전에 21년도 이때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 당시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 수준과 리튬 가격의 변화의 흐름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16불에서 고점에서 400불을 찍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물론 리튬 가격이 일부 상승을 하긴 했으나 주가가 가격이 전반의 흐름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구간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 구간입니다. 마지막 피날레 구간에서 300불에서 400불 가는 구간에서 리튬 가격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지난해 5, 6, 7, 8, 9월에 가격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5, 6, 7, 8월에 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일부 상승하는 흐름이었지만 그렇다 본다면 지난해 국내 2차전지 시장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였던 시점에 리튬 가격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리튬 가격이 580위안 고점 찍고요. 지난해 5, 6, 7, 8월 시점에서의 리튬 가격이 여기입니다. 여기.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2차전지 업종의 전반에 시황이 좋아지고 개선된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 것은 조금 해석점이 잘못됐고요.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그 시장에서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의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원자재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유는 올라가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차전지 주요 원재료 리튬이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할 걸로 판단하시는지 그건 잘못된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많이 틀리는 부분에서의 해석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2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아니고요. 양극재, 생산품의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조금 고무적인 내용이죠. 지금 같이 그림을 보시는 이 내용은 양극재 가격이 최근 한 13,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 그림 보시면 주요한 그 표에서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지난해 3월 양재 가격이 고점을 찍고요. 14개월 동안 쫙 빠졌습니다. 끝없이 빠졌어요. 지난해 5, 6, 7, 8 이때 주가 좋았는데 빠지는 과정에서도 주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바닥점에 들어와서 옆으로 몇 개월 횡보하다가 최근에 살짝 첫 번째 반등 흐름이 양극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양극재 관련 회사들의 주가도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업체의 주가가 움직일 것이냐?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도 주목하시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서 저 소개를 하면서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그 수업료를 내지 않고 여러분께서 시장을 이해하고 판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경험치에 대한 내용이 여기 2차전지와 이제 결부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통계적인 시장입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도 많지만 주식을 투자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 전체적인 하나의 큰 축은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주식시장이 좋아집니다. 이건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흐름이죠. 그러면 이걸 조금만 줄여서 경제가 아니고 경기로 이제 한 단계 줄여서 경기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경기가 저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장사가 잘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만약 이 경기순환 과정이거든요. 경기가 좋다, 경기가 저점이다 라고 판단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이 저점을 찍으면요. 그 해당 국가의 경기 저점은 10개월 연동해서 10개월 뒤에 저점을 찍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통계적인 수치로의 판단을 해서 결과치를 내놓은 값입니다. 이걸 통해서 노벨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10개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으면 10개월 뒤에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갈 때는 모르죠. 저점 찍고 올라와서 이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바닥이라고 확인하는데 그 확인된 바닥을 찍었을 때는 경기가 10개월 뒤에 저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최근 내에서 시장에서 지수 저점을 찍은 게 지난해 10월 즈음에 지수 2200 몇십 포인트에서 바닥 찍었어요. 바닥이라고 이제는 알죠. 그 지수가 바닥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해서 10개월이면 올해 8, 9월 정도 되겠죠. 이때 경기 저점 찍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 경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산업,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방산, 산업에 대한 그 주식시장과 저점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5,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산업이 바닥을 찍을 때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줍니다. 삼성전자 한번 예를 들어 반도체. 삼성전자의 주가 바닥점이 어디였냐면 지난 22년 10월이었어요. 이때 삼성전자 51,800원 곧 저점 찍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바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점이 올 1, 4분기입니다. 가격의 바닥은 지난 10월에 찍었고요. 여기서 6개월 우리가 더하면 올해 3, 4월이 되겠죠. 지난해 9월, 10월에 삼성전자 저점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3, 4월에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누구나가 이제 반도체 경기 바닥이다. 이제부터 좋아질 거라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이 바닥을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고 6개월 뒤에 산업이 바닥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2차전지에 한번 대입해서 판단을 해볼게요. 2차전지 여러 종목이 있지만 우리가 2차전지에 이제 대표주가 있고 대장주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는 반도체의 대표주는 삼성전자예요. 반도체의 대장주는 최근까지는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주와 대장주는 다릅니다. 대장주는 그때그때마다 대장이 다르는데 대표주는 안 바뀝니다. 그러면 2차전지의 대표주는 LG에너솔루션, 삼성 SDI가 이제 대표주입니다. 대장주는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시장을 선도하는. 그러면 삼성 SDI의 주가 저점은 지난 1월, 올해 1월에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저점 찍고 리바운딩 과정에서의 주가가 여러 차례의 과정을 지난하게 나타나지만 이전 저점 수준에서의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바닥을 찍는 시점이 올해 1월에 바닥을 찍었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올해 7월, 8월,
9월, 7, 맥시멈 잡아도 9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 8, 9월에 2차 전지 산업이 바닥을 찍는다는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좀 더 고무적인 내용으로서의 근거 자료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2차 전지 산업 안 좋죠. 수출 안 되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출 데이터는 매월 1일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고요. 무역 수지는 15일 날 발표되고 매월 10일에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난주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었죠.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여전히 수출 감소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5개 대표 품목 중에서 뭐 철강하고 2차 전지 뭐 수출이 아니까. 근데 우리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감소는 맞아요. 19.4% 감소했어요. 그러면 전월 기준으로 2차 전지 수출 데이터가 어떠했는지, 전전월은 어떠했는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주식 투자하려면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뉴스만 보고, 뭐 전문가 사라하니, 방송 보고, 이렇게 하면 살 때는 좋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매도 시점 못 잡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흔들림이 있어요. 최근 3개월 동안의 2차 전지 수출 감소세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게 되면, 3개월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부터 3개월 전이죠. 마이너스 25% 감소였어요. 두 번째, 마이너스 20% 감소였어요. 지금 19.4%. 물론 감소 폭이 아직까지는 크게 괄목할 만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20%대 최대치 35%까지 늘어났었어요. 이게 조금씩 감소하면서 25%, 20%, 19%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산업이 바닥을 찍는 게 7, 8, 9월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출 데이터 자체도 조금씩 5월에는 우리가 이제 수출 데이터 보면 5월에는 수출이 그냥 고만고만했어요. 왜냐면 쉬는 날 많았습니다. 5월에. 우리가 뭐 쉬는 날이 한 3일, 4일 정도 됐어요. 당연히 수출이 4월 대비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일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도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영업일수가 한 3일 정도 작으면 여기에 수치가 굉장히 다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한 15% 되겠죠. 그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 5%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쭉 올라가 있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2차 전지 리튬 가격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서 수출까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국내 3원계 배터리보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원계 배터리는 경쟁력을 잃은 걸까요?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아이폰이 있고요. 삼성폰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을 우리가 좋아하고, 저 애들도 아이폰 다 쓰고 저는 삼성폰을 쓰는데, 아이폰만의 프라이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싼 반면에. 그들은 이제 또 기능 면에서도 이 좋은 면들을 많이 어필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폰이 또 나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낫다라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판매 대수보다 삼성폰이 많이 팔려요. 그런데 회사의 영업이익단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월등하게 애플사가 더 크게 진행이 됩니다. 마진율이 높다라는 거죠. 3원기와 LFP 시장도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으로는 판매 대수는 삼성폰이 뭐 1억 대 가까이 판매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리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이폰이 수익을 많이 가는 것처럼 앞으로의 시장도 LFP 쪽이 시장을 파이를 크게 가져가긴 할 겁니다. 많이 팔 겁니다. 많이 쓰임새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여전히 3원계가 지금의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LN솔, SDI, SKO는 제외하고요. 이제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그 시장 규모적 측면에서는 둘 다 성장을 했어요. 특히 삼성 SDI는 성장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면에 LFP가 시장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포드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테슬라는 원래 그렇고 LFP를 착용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LFP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후발주자고요. 지금 삼성 SDI나 LG솔루션의 LFP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확장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ES사로.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쪽에는 LFP 쪽을 확대시키고 있고 지금 미국의 ESS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쪽 분야의 에너지 저장장치 쪽으로 LFP 쪽으로 LG솔루션과 삼성 SDI가 내년 25년 그리고 26년도에 양산을 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한 팩, 스마트 팩, 팩토리 팩, 메가팩 이런 팩들은 LFP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자동차 쪽은 늦었어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국내 2개사가 지금 현재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이제 양산할 것으로 지금 계획에 진행돼 있고요. 그러면 ESS 쪽 시장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굉장히 큽니다. 단순 비교로 말씀드릴까요?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올해 대략 한 25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한 800조 시장, 3배 정도 증가한다고 그래요. 30년도까지. 그리고 2040, 50년도에는 지금에 대비 10배 정도 성장한다고 보통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해요. 전기차 시장이 250조 시장인 반면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올해 9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250조와 100조라고 따져보면 한 2배만 차이 나지만 이 시장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2030년도에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한 270조 시장으로 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국내사들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 쪽에 늦게 따라가는 것보다, 중국 대비에 따라가는 것보다 새로운 시장 쪽에 포커싱 되어가지고 이쪽의 시장을 확대시키는 게 수익성 측면에 낫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진행돼 있고요. 그래서 LF 쪽은 어차피 가져가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전기차에 대해서만큼은 새로운 설비로의 투자와 새로운 설비의 진행이 좀 지금 현재 되기로 어렵기 때문에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한중일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고체 시장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의 시장 수요는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핫했던 삼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SF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애하고 코드가 맞는 유일한 부분이 SF물에 대한 서로 코드가 맞아서 영화 관련한 영화들도 같이 많이 봐요. 그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그래서 얼마 전에 듄2를 아주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서는 그 삼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넷플릭스 만든 드라마인데 뭐냐면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우주 외계 생명체와 이제 어떤 치열한 전쟁까지는 아니고 경쟁한다 또는 이런 위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미래의 과학. 그러니까 미래는 뭘까? 라고 의문점을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던져요. 여기 딱 답을 줍니다. 미래는 과학의 발전은 무선 충전과 속도라고 딱 규정 지어요. 그래서 저는 왜 무선 충전이 미래 과학일까? 속도는 이해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답을 주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꼭 우리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자동차로 빗대어서 이제 판단해보죠. 지금은 자동차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고 아니면 전기차 그 차지에 가서 충전을 하고 이런 시간들 걸리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서는 드라마에 나오는 미래에서는 어떤 부스가 있으면 지나가면 충전이 됩니다. 그냥 거기에 멈출 필요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 가격만 결제되고 완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무선 충전이 전고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고체는 안정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선 충전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고체 산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하는데 전고체가 지금 현재 계획된 거에 보면 2026년, 27년에 양산된다고 하죠. 지금 한중일이 아주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 산업에 있어서 반고체 쪽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진행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패스. 중국은 경쟁 상대에서 제외됩니다. 반고체 쪽은 앞으로 크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고체 시장에서의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보다 좀 뒤떨어질 거예요.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그 도요타가 전고체 가장 빠르고요. 특허도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강하죠. 전고체 양산 시점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가 양산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특허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기술력 측면에서 양산되는 시점은 우리 삼성 SDI가 추진하고 있는 시점과 대동소이하거나 삼성 SDI가 조금 빠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시장에서 한중일 싸움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선점하고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쪽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 전고체 시장에 대한 전반의 한중일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시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종목들을 판단할 때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공매도 잔고를 굉장히 주의하게 많이 봤어요. 최근에 공매도 물론 금지 구간이기도 하지만 공매도 잔고를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2차 전지 전반의 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시장에 대한 공매도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는 이제 그 거래정지 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맥락 차원에서의 대표주는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이제 판단해 보게 되면 올 연초 490만 주 공매도 잔고에서 지금 460만 주, 별 차이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정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5만 주, 16만 주 수준이고 연초 대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한 300만 주 공매도가 나와 있는데 뭐 별 차이 없고요. 그리고 LN솔 같은 경우에도 250만 주 공매도입니다. 여기서 무슨 내용을 볼 수 있냐면 공매도 잔고는 차이가 없고 공매도가 가장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 이제 다른 종목들은 다 일관적으로 공매도 잔고는 차이 없는데 규모적 측면에서 전체 상장 주식의 한 4, 5% 정도 공매도가 현재 되어져 있거든요. 반면에 삼성 SDI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유일까? 공매도 세력이 삼성 SDI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시장 연동의 주가 하락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변화해서 상승할 때는 공매도 메리트가 없다라고 해서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반대편으로 유추해서 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산저업종 내에서의 그 셀사 중에서 삼성 SDI가 LN솔보다 낫다라고 기본적으로 공매도로의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각사들은 요즘에 거의 엇비슷합니다. 뭐 어떤 종목이 세고 어떤 종목이 강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동반해서 움직이는 형태이죠. 말씀하셨던 포스코그룹, 에코그룹, SDI, LN솔 다 동반해서 동일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산저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뷰를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7, 8, 9월 산업이 저점을 찍을 거고 올 1월에 가격의 저점을 찍었다. 이제 모멘텀, 변화하는 가격의 변화 시점만 잡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가격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 라고 많이들 판단하시죠. 팁을 드릴게요. 2차전지 업종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 때 삼성전자 또 반도체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제가 그 등치시킨 해석점으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해 쉽게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삼성전자 대표되는 반도체 업종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차전지 업종에 대표되는 삼성 SDI의 주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이 아니고요. 바닥을 찍었던 지난 22년 9월, 10월 저점입니다. 모든 주가는 생성되고 주가 저점 찍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바닥점을 찍을 때 굉장히 주가가 바닥점에 흔들어져요. 여기서 이제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 뭐 역회전 숄더형이다, 3중 바닥이다, 2중 바닥이다 등등등 예문을 많이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주가는 고점이나 저점에서는 많이 흔듭니다. 이유는 당연해요. 저점에서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물려있던 오래된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과정이 두세 차례 반복되게 되면 지난번에 10,000원 가격을 찍고 다시 5,000원까지 내려왔어. 그리고 다시 10,000원까지 갔어. 또 내려갔어. 이번에 10,000원 오면 무조건 팔고 5,000원에 다시 사야 되겠다. 이 학습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는 계속 주가를 흔드는 겁니다.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올라갈 때는 주가를 못 샀는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어제 보니까 여기 찍고 내려오고 여기 찍고 내려오고 그러면 여기 저점에 사서 여기 고점에 팔면 4%, 5%, 10% 수익이 나겠는 걸 하고 생각해서 딱 잡았더니 물려버리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저점에서는 팔고 나니까 올라가는 게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3중 바닥, 2중 바닥, 역회전 숄더 등등등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의 심리를 잘 자극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만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96,800원 지난 그 20년 뭐 1월 11일인가요? 고점 찍고 1차 하락 과정 진행됐고요. 리바운딩이 세게 나왔어요. 근데 리바운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 반등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락했죠. 그리고 다시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3중 바닥형, 역회전 숄더하고도 비슷하죠. 이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갔습니다. 뭐 중간 단계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시 내려오지 않고 이 가격에서 계속 올라갔어요. 삼성 SDI 볼게요. 시사는 좀 줄어들었어요. 워낙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자체는 80만 원대 고점 찍고요. 크게 빠졌어요. 그리고 리바운딩이 나왔는데 리바운딩 과정에 삼성전자와 다르게 여러 번의 고점을 찍었죠.
뭐 이건 형태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앞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냥 리바운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반락했어요. 그리고 최근에서의 바닥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중바닥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주가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여기 횡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능성,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51%의 확률로만의 상승 확률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90% 100% 확률은 없습니다. 이 시장에 그런 투자 상품은 없어요. 50%가 넘으면 투자해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삼중바닥의 저점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고요. 여기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삼성 SDI가 삼중바닥형을 찍었는데요. 저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깔끔하게 삼중바닥형 찍고 올라갔는데 이산지업종의 삼성 SDI는 저점은 높아지지만 여기 저점은 높아지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가격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45만 원 가격 돌파하게 되면 확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45만 원, 지금 뭐 30만 원 중후반이죠. 그러니까 38만 원 뭐 이 정도 할 겁니다. 45만 원까지 대략 한 10%의 가격 차가 남아 있는데 그 10%도 좀 더 줄여보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지금 시점이 바닥점에 도달했고 이 내용은 앞서 여러 가지 2차전지에 대한 산업의 저점, 가격의 저점, 반도체와 연계된 흐름에서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예측해보는 상황 하에서 삼성 SDI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상승 전환할 수 있고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죠. 그럼 이렇게 대질문을 하실 거예요. 삼성 SDI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비엠, 과연 양극재 회사들은 과연 그럼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이 되물어오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잘 판단해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를 지난 22년 10월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을 때 한미반도체도 바닥을 찍었을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대표주와 대장주를 말씀드렸죠. 시장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표주가 바닥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주는 그 뒤에 나타나요.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한 그 후공정단의 AI와 연결된 장비주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삼성전자는 22년 10월, 그러니까 지지난해 10월에 바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는 거예요. 대표주가 바닥을 찍어야 대장주도 나타나는 거고 에코프로비엠, SDI가 바닥을 찍어야 에코프로비엠도 가고 포스코 퓨처엠도 가는 겁니다. 가격의 차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표주가 바닥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상징적으로 삼성 SDI에 대한 대표주로서의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SDI가 바닥 찍고 턴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탄력이 더 좋겠죠. 뭐 SDI가 2, 3% 올라갈 때 7, 8%, 10%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대표주를 놓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읽어가야 돼요. 에코프로가 공격적 투자로 인해 재무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시장에서 뉴스는 설비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집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재무적 건전성이 떨어졌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LG에너솔루션에도 똑같이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대규모 투자를 했죠. 1등 기업은요,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 컴퍼니는 시황이 안 좋더라도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멈추는 순간에 2등, 3등, 4등 그 회사는 추락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고 SK 이노베이션도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최근까지 주가가 안 가고 있어요. LG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꼭 비단 에코그룹만 대규모 투자를 해서 뭐 신용등급이라든가 전체 내용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내주셨고 2차전지 리딩 컴퍼니들이 전반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시황은 안 좋지만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주기 산업이기 때문에 시황이 좋았다가 나빠졌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아마 5년 뒤, 10년 뒤 2차전지 산업이 지금보다 낙후되고 산업이 안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5년 뒤, 10년 뒤는 지금보다도 2차전지 산업 자체가 좋아졌을 거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앞서 최초의 모두의 시장을 판단할 때 아주 단기간, 단시간 내의 흐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길고 넓게 흐름을 판단해서 시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었죠. 지금 대규모 투자는 지금 당장에는 어떠한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슈로의 내용이 해석이 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재고도 줄었고요. 기름 가격도 올라가고요. 낸드도 올라가고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의 긍정적인 뷰가 시장에 완전히 확산됐어요. 이사진도 이렇게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 기업에 대한 그룹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달리한다? 이거는 잘못된 기준에서의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이 안 좋다라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잘못된 투자 집행이겠죠. 산업 전체 비율은 동일합니다. 현재 2차전지 기업들을 매도하라는 작년과 같은 2차전지 불장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상승장이 언제쯤 시작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모든 해답점은 앞서 말씀드려줬는데요. 틀림없이 오고요. 근데 불장을 판단하실 때 지난해 150만 원간의 에코프로 가격을 생각해서 그렇게 급등하는 시장이 또 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삼성전자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0년 초반에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반도체 그거 뭐 얼마나 팔리겠어? 각 가정에 PC 한 대씩 놓으면은 우리나라에 1000대 컴퓨터 팔면 그다음부터 반도체 쓰임새가 없잖아 라고들 다들 생각해서 반도체 정점론에 대한 얘기가 2000년 중반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돈 버는 사업은 맞는데 다 썼어. 그리고 났더니 휴대폰이 생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생기죠. 그리고 뭐 등등등 반도체 안 들어가는 가전제품이 없습니다. 쓰임새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600원에서 8,000원 갔다 4,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7만 원 온 겁니다. 이사지도 동일한 흐름에서 가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급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부터는 가격의 진행. 삼성전자도 그때 급등할 때는 굉장히 폭이 세게 올라갔어요. 단기간 내에. 그리고 조정받고 그 다음부터 올라갈 때는 완만하게 우상향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거든요.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산업 자체는 전반의 흐름이 개선이 될 겁니다. 개선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가격 진행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해 10%, 15%, 20%씩 막 움직이는 일일 변동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움직이겠지. 그러한 과정에서 가격 진행 없고 조금씩 더디지만 우상향되어지는 가격 흐름이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진행될 거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투자이고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해서 해당 종목에 투자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단기 수익보다는 좀 길게 끌고 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손실도 회복한다. 라는 지점으로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 위주의 투자 전략입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제가 SI를 말씀드리면서 방향 전환이 완전하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고요. 제가 공격적인 상황으로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주에도 물타기라고 하는데 이제 수량을 좀 늘려보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시점에 2차전지를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평가 기준이 아주 흔히 속된 말로 미친놈이라고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걸? 근데 앞서 우리가 애널리스트나 자료에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본다고 많이 앞서 모두에 얘기하셨잖아요. 레포트나 뉴스나 모든 기사들은 후행적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기사화하는 겁니다. 예측한 기사를 쓸 수는 없어요. 기자나 애널리스트들이. 왜? 예측하려면 거기에 대한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 평가 기사는 없어요. 대부분 드러난 현상에 대한 알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난 현상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내용에 맞춰서 또 좋은 내용들만 어필이 돼요. 이게 원래 주식시장에서의 기업 산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좀 여유 자금이 있다? 무리하지는 않는 한도 내에서. 왜냐하면 삼성 SR 기준으로 전환점 45만 원, 50만 원 말씀드렸죠. 이거는 확인된 겁니다. 이때가 되면 확인됐어요. 안심하고 사야 되는 건데 지금은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사도 된다. 라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의 가격 진행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죠. 왜? 7월이면 산업이 바닥을 찍기 때문에. 8월, 7월 이때쯤이에요. 최근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도 아직은 내연기관차를 타고는 있어요. 전기차를 타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데 선뜻 저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중고차 시장이나 중고차 관련한 사업을 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안 팔린답니다. 매입 자체를 안 한대요. 요즘에 전기차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이제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기차는 중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를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모되면 전기차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는 굳이 중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내가 굳이 보조금을 안 받으면서 중고차를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그래 메리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차 시황 안 좋죠. 시장 자체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가 어느 정도 가격 차가 있는지 혹시 우리 작가님 어느 정도일지 이해하실까요? 오, 정확하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 기종 내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이 나온 게 코란도 시리즈를 보게 되면 내연기관 차량이 있고 전기차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현대 기아는 EV 시리즈로 해서 전기차가 나오는데 코란도 시리즈 보면 내연기관 차량 3천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전기차는 4천만 원 합니다. 가격이 더 올라간 전기차 같은 가격차가 좀 더 나겠죠. 근데 일반 대중적인 차량 측면에서 한 3, 4천만 원 차량 내에서는 전기차가 한 1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30%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앞으로 많이 이제 타게 되려면은 전기차가 타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보조금 받고 주유비가 세이브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조용하고 등등등 내가 캠핑을 가서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이런 부수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조금과 주유세거든요. 주유비거든요. 근데 충전비도 이제 좀 올랐고요. 이제 보조금도 다운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차량 가격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확산되겠죠.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흐름이고요. 시간이 일정 시점의 흐름이 지나게 되면 가격은 틀림없이 떨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기존에는 전기차가 코란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란도가 그때 나오지 않았지만 3천만 원과 4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과 5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이게 좀 다운이 된 겁니다.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가격 효율적 측면에서 가격은 다운되겠죠. 초기에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전기차는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격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대중화되겠죠. 전기차가 주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충전소 보급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국내외 기업이 있을까요? 당연히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딱 하나로 원픽하면 포스코 DX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DX는 세 가지 사업 분야를 진행하고 있는데 2차전지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인프라 사업, 그다음에 충전소 사업인데요. 국내 원탑입니다. 2차전지 사업과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인프라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충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이죠. 차지 EV. 이게 아마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알고 있어요. 이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 관련 종목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포스코 DX죠. 다른 종목 많긴 하지만 저는 1번으로 그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한 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테슬라는 기업이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2차전지를 판단할 때 우리 자동차에 국한되어서 2차전지 산업을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확장될 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하나큐셀이 미국에다가 여의도에 40배 규모 되는 태양광 산업 단지를 만들었고 그게 올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되면 이게 본격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태양광 산업 단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우리나라 같은 국토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 서부 또는 동부 내에서도 거리차가 몇백 킬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전선탑을 세워서 움직이기는 너무나도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요만한 팩에 전기를 담으면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을 이제 충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삼성에스나 LG에너솔루션이 요 사업에 대해서 확장하고 요 사업에 돈을 벌겠다라는 취지로의 진행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기존까지는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16불에서 400불까지 올라갔죠. 20년, 21년도 이때. 그런데 테슬라의 매출 실적 구조 측면에서의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 자동차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두 가지 대비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정체되고 있어요. 200억 불 수준에서 아마 정체될 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차저라고 하는 충전소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각종 부대 서비스 있죠. 뭐 자율주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주차도 자동으로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서비스를 월간 100불 단위로 쓰는 이런 패키지가 있습니다. 요런 서비스 부분에 있어 성장세는 분기당 30에서 40%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7대3 구조로 자동차 부분이 월등하게 그 규모적 측면에서는 크지만 30%였던 서비스 부분이 분기당 30%씩 성장, 연간 나이로 30%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내년 정도 되면 이게 거의 5대5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테슬라의 돈 버는 구조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이 부분보다도 기타 서비스로 충족되는 부분들, 충전하고 뭐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패키지 상품으로 돈 버는 부분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그 기업 구조적 측면은 바뀐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그 전기차 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 주가가 한 180불 정도 한재 하거든요. 고점을 생각해 보면 400불입니다. 근데 저점을 생각해 보면 16불, 17불, 15불이었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170불, 180불. 못 간다, 안 간다,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100불이었어요. 한 1년 전이었던가요? 100불 저점 찍고 200, 한 3, 40불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150불 근처 왔다가 지금 170, 80불입니다. 그림 한번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테슬라가 변곡점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테슬라가 움직인다고 해서 꼭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런데 테슬라가 상승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의 상황이 변곡점이에요. 앞서 제가 삼성전자가 3종 바닥을 찍고 주가 상승 전환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2023년 1월에 100불이었네요. 이때 샀으면 더블 먹는 건데 21년 400불이었습니다. 이때 샀으면 반토막 난 거죠. 주가는 이렇습니다. 원래 주식 투자는. 지금 보면 역헤드 숄더라고 하는 3종 바닥형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게 뭐 다음 달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주가가 위로 갈 수도 있고요. 아래로 크게 빠질 영향은 없어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투자하고 계신 분이나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난다면 물렸던 거 팔아야지, 이제 팔아야지 하지 마시고요. 더 사야 되는 시점입니다. 반면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올라감도 없고 내려감도 없고 옆으로 휘는다 그러면 팔았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사도 이 가격일 거다 라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주가 변곡점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보급형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K전기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해 미국에서 전기차가 100만 대 조금 더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생산한 대수는 180만 대 정도 되지만 뭐 해외 수출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와서 미국 내 전기차는 한 100만 대 팔렸는데 1등은 당연히 테슬라죠. 2등하고 3등은 아마 포드하고 쉐보레일 겁니다. 4등 현대입니다. 7위가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기아를 통합해 보면 거의 3위 정도 한다라는 내용, 수치적인 측면을 보거든요. 현대 기아차가 뭐 가격 경쟁력도 있겠지만 화질의 변화에 따른 기술 경쟁력도 충분히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 내에서 3위 정도 수준에서 테슬라 다음이라고 간다면 쉐보레가 거의 동급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현대 기아차 경쟁력이 있다고 보죠. 기아에서 EV 시리즈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저 탐나더라고요.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은 확장 단계의 과정이거든요. 지금 침체되어 있지만 전기차 시장도 확장 단계의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하죠. 시장에서 캐증이다, 지금 일시적 수요 감소다 얘기하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올해 내년 초에 전기차 시장이 다시 확 살아나고 이러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조금이 가장 큰 이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적으로 유연하게 원만하게 보조금을 줄 만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국내 상황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전기차 시장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 같고요. 반면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올해는 신흥국 중심으로 하는 성장 기반의 흐름이 진행되고 생산 위주의 산업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테슬라도 계속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새로운 시장, 중국은 이미 중국 내 상품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인도라든가 또는 뭐 신흥국 내에서의 전기차는 아직까지 시장에 진입하지를 못했거든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저렴한 차량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꼭 인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지만
신흥국 내에서 좀 가격이 다운된 전기차 중심에서 판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약간 정체지만 글로벌리 판단해보게 될 때 저가 위주의 상품에 대한 전기차 시장은 올해도 여전히 확장 가능성에 가격의 변화는 있겠지만 진행되는 상황으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제가 매번 똑같은 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연말부터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2년 반 동안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괜히 어려움의 기간을 고난하게 지내왔어요. 근데 올해 제가 계속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올해 시장은 좋아요. 좋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요. 반도체 경기 살아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성장률도 있고요. 주식시장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왔다. 고생이 이제 지금까지 마음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하고 이제 주식 투자 그만해야지 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연말까지 가져가는 측면에서의 올해 주식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